자, 실전학습 1의 첫 번째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약간 정보를 분류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좀 잘 하면서 보는 게 이 지문에서는 좀 중요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고려 청자가 퇴락해가면서 표면 백토 분장의 특징이 뚜렷해지는 도자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분청사기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에서는 분청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청사기는 청자와 같이 회색 또는 회흑색의 테토로 형태를 만들고, 자, 청자처럼 회색 또는 회흑색의 테토로 형태를 만들었다. 공통점이죠. 그것을 백토로 분장하여 회청색 유약을 발라서 구운 자기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백토로 하얀 흙으로 분장해서 회청색 유약을 발랐다. 이건 좀 다른 점이죠. 자, 분청사기는 백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적, 질적, 조형적 특징이 달라지는데 이를 크게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로 구분해서 이제 분청사기의 특징들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약간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세요. 분청사기의 성립기는 성립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로 이 시기에는 고려 청자의 생산이 줄면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초기의 분청사기는 태토가 조잡하고 자기의 두께가 두꺼우며, 그러니까 초기는 태토가 조잡하고 자기의 두께가 두꺼우면서 문양은 점점 생략되어 몇 줄의 선만을 둘러 대체로 민문양의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별로 문양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고 좀 조잡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왕조의 기반이 다져짐과 동시에 분청사기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역, 문양 등이 재정비되어 조선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한다. 한편 고려 상간기법에서 간혹 쓰이던 인하기법이 분청사기에도 사용하면서 분청사기 인하기법이 발생한다. 자, 인하기법이 사용된 거예요. 인하기법은 표면에 일정한 문양 도장을 찍는 기법으로, 자, 표면에다가 문양 도장을 찍는 기법으로 분청사기 인하기법은 테토로 만든 형태의 문양 도장을 찍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주로 백토를 넣고 구워서 문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여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거냐? 문양을 찍고, 그럼 문양 찍었으면은 이렇게 들어갔겠죠? 거기에다가 백토를 넣어가지고 굽는 방식. 이게 인하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어나갈 때 여러분이 파악한 정보들을 좀 잘 확인하면서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약간은 좀 세밀한 그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 지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립기의 분청사기 인하기법은 간략하게 한 줄로 찍히는 구도가 많았다. 분청사기 인하기법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한 분청사기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 분청사기의 문양은 풀문양, 빗방울 문양, 성긴 인하 문양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하기법을 성립기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조선의 문물과 제도가 안정되었던 15세기 전반부터 15세기 중반까지는 분청사기의 뭐냐? 이제 발전기. 자, 성립기에서는 인하기법. 처음엔 좀 조잡했는데 이제는 발전기로 가네요. 15세기 전반에는 분청사기 인하기법이 유행하면서 나비문과 연판문이 주된 문양이었던 국화문과 함께 분청사기 인하기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양의 구도가 여러 개의 꽃 문양이 한 줄로 집단되어 촘촘하게 찍히는 구도를 보이다가 도자기의 면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는 구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발전한 거죠. 15세기 중반부터는 주된 기법이 상감기법과 인하기법에서 박지비법과 조화기법으로 변하면서 분청사기의 발전은 절정에 이른다. 자, 그러면 이제 박지기법은 뭐냐?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한 독특한 의장기법으로 면 전체에 백토로 분장을 마치고 그 위에 문양을 그린 후 문양을 제외한 문양 주위의 배경을 모두 긁어내어서 문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박지네요. 그러니까 백토로 분장을 마치고 문양을 그린 다음에 문양 외의 부분은 다 긁어내는 게 박지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기법하고 조화기법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네요. 앞에서는 인하기법이 뭔지를 파악했었죠? 자, 이번에는 박지기법 그리고 조화기법. 이 방식으로 구워낸 분청사기는 백색으로 남겨진 문양과 그보다 진한 색의 바탕색이 대비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색의 대비 이런 것들이 있다.
문양은 그 크기를 크게 하면서 변형되어 그려졌고 이러한 문양에서 나타난 대범함과 자유로움은 신선하고 활기찬 미감을 보여준다. 한편 조화기법은 벡터로 분장한 면에 원하는 문양을 단번에 혹은 한두 번의 획으로 새겨 백색 바닥에 회색의 문양이 새겨지는 회색의 문양, 이제 조화기법. 장식된 문양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문양뿐만 아니라 모란, 연꽃, 당초, 잎, 물고기, 물 등의 사실적 문양 등이 있어 문양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조화기법은 벡터로 분장한 거에다가 문양을 한두 번 획으로 새겨가지고 회색 문양을 만드는 거네요. 자, 좀 세밀한 정보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발전기를 맞은 분청사기는 쇠그릇 대신에 도자기를 양료했던 국가의 정책, 이것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백자를 만드는 관유가 운영되면서 백자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청사기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절정에 이른 분청사기는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쇠퇴기로 전환되었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쇠퇴기로 가는 거예요. 백자가 되는 단계를 지나 백자에 흡수되면서 소멸되었다. 이 시기에는 상감, 인화, 박지, 조화 등의 기법이 자취를 감추면서 뭐가 나왔느냐? 자, 철학, 귀알, 당금 분장 기법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되죠. 자 넘어가서 볼게요. 이 중에서 철학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법들을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알다시피 이거를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 기법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건데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핵심 정보가 있고 세부 정보가 있죠. 핵심 정보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세부 정보는 뭐 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야. 정리한다라는 건 뭐죠? 다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세부 정보가 많은 지문입니다. 철학기법은 충남 공주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기법은 백토 분정한 분청사기 위에 철분이 다량으로 포함된 붉은색 안료를 붓에 묻혀 무늬를 그리기 때문에 박지나 조화기법과 달리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회화성이 있다. 얘는 붓으로 그렸으니까 어떠한 규범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려낸 당초 문양, 초화 문양, 연꽃 문양과 같은 식물 문양에서는 이파리 등을 자유롭게 변형시킨 한편 율동감 넘치게 때론 크게 그려낸 데서 대범함과 역동성을 볼 수 있으며 모란 물고기 새 문양에서 나타나는 희화적인 익살스러움에서는 서민들의 해학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기법은 상감청자에서 연원을 찾고 있는 일반 분청사기와 상당히 멀어진 기법으로 분청사기의 발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식이었다. 자, 그러니까 독특한 양식이었던 거죠. 그리는 거니까. 자, 반면 귀열과 당금 분장 기법은 분청사기의 여러 기법들이 등장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사용하던 방법 등인데 이 기법들만 이루어진 건 역시 분청사기 세택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자, 귀열 기법은 오늘날의 투톤북과 비슷한 역할하는 귀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의 청자 성형물의 표면에 백토를 바르는 것으로 강한 필선이 지나간 듯한 추상적인 운동감을 드러낸다. 백토물의 그릇을 덤벙다가 백토로 분장을 한다 하여 일명 덤벙기법. 예, 덤벙 이렇게 풍덩 빠뜨리는 거니까 덤벙기법이라고 부르는 귀알기법. 불리는 당근분장기법은 1592년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분청사기의 마지막 형태로 분청사기가 완전하게 백색 미감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완전 백색으로 바뀌네요. 전라서에서 널리 사용되던 이 기법은 귀활기법과 달리 표면에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 표면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귀활기법은 약간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운동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덤벙기법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귀활기법, 여기는 이제 덤벙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분청사기의 역사는 200여 년이 채 못 되는 것으로 고려 왕조 정기간 동안 제작되었던 청자나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제작되었던 백자에 비하면 매우 짧다. 그렇죠. 고려나 조선 왕조가 거의 500년이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은 뭐 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기법과 문양이 사용된 점 다양하죠. 과장되거나 희화적인 익살스러운 문양을 통해 당내의 평민들의 심성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분청사기는 우리나라 도자공예에서 뭔가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읽어나가는데 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정보가 세세하다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자, 문제 1번 보시죠. 분청사기는 태토의 색깔부터 고려청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토의 색깔이 고려청자와 다르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분청사기는 이제 첫문단에 나와 있어요. 첫문단 보면은 청자와 같이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로 형태를 만들고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2번 분청사기의 역사는 백자의배의 등장부터 소멸까지 길다. 아니요, 짧다라고 방금 봤죠. 200년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조화기법을 사용한 분청사기에는 사실적인 자연물이 새겨지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화기법을 보시면은 추상적인 기하학적 문양뿐 아니라 모란, 연꽃, 당초, 잎, 물고기, 인물 등의 사실적 문양도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거예요. 정답 3번. 분청사기는 국가의 정책과 상관없이 아니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했으니까 아니죠. 다음, 철학기법은 분청사기의 성립기가 아니라 언제 나타났던 거죠? 철학기법, 귀활기법, 당금분장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립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나왔던 방식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청자가 쇠퇴하면서 분청사기가 나타났죠. 그렇죠. 위치를 바꾼 거야. 분청사기 인하기법이 언제 나타났죠? 성립기에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분청사기의 주된 기법이 박지기법과 조화기법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인하기법 분청사기, 박지기법 분청사기, 조화기법의 제작지역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자, 인하기법은 경상도예요. 그 다음에 박지기법 같은 경우는 전라도예요. 조화기법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 또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지역에서 이게 나왔고 이 지역에서 이게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분청사기의 제작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청사기는 태토를 얻어내는 수비, 태토를 점토로 만드는 반죽의 과정이 있죠. 수비 과정에서 좋은 태토를 만들지 못하면 완성된 그릇에서 태토가 조잡한 정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 수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죽이 된 점토를 물레에 얹어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거, 성형된 그릇을 건조시킨 후 불필요한 점토를 제거하는 정형, 이후 장식은 새겨진 무늬 안쪽에 백토를 넣는 방식과 그릇 표면을 백토로 씌우는 백토분장 방식으로 나눈다. 이제 장식이 있죠. 백토분장 방식에는 무늬를 새기거나 그리는 것, 백토를 긁어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장식에 속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장식이 끝나면 건조, 초벌, 유약 바르기, 재벌 해서 이제 도자기가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었던 지문하고 연관시켜서 봅시다. 초기 분청사기는 수비 과정에서 좋은 흙을 얻어내지 못했다. 왜? 처음 성립기에선 얘기하죠. 태토가 어땠다? 조잡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태토가 좋은 흙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니까 괜찮은 얘기죠. 인하기법은 백토분장 장식이 백토를 본 방식보다 앞서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토를 분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죠? 백토를 넣는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귀활기법에서 귀활은 무늬를 새기거나 그리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활기법이 그리잖아요. 그리는 거죠. 자, 덤벙기법은 장식의 과정이 없이 건조, 초벌, 유약 바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덤벙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 그러니까 담그는 방식, 이것 자체가 뭐 하기 위한 거지? 장식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정답 4번.
박쥐기법에서 문양주의의 배경을 긁어내는 것. 자, 긁어내는 것도 뭐에 포함된다고? 보기에서 장식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문제가 이거 뭐냐 이럴 수가 있는데 당연한 거야. 인하기법, 박쥐기법, 조화기법, 철화기법. 자, 그러면 각각의 기법을 서로 뭐 하라는 거죠? 비교대조 해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일의 문양은, 자, 사진일의 인화기법은 문양 도장을 찍어서 나타냈다. 자, 우리가 인화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도장을 찍는 기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죠? 아이고. 자, 도장을 찍는 기법. 그러니까 당연히 인화기법은 도장을 찍는 기법. 괜찮습니다. 자, 사진일의 분청사기는 문양을 회색 표면에 새긴 것과 달리 사진이의 분청사기는 문양을 백색 표면에 새겼다. 자, 박쥐기법은 이제 백토로 분장을 마치고 그 위에 문양을 그린 후에 주위를 긁어내는 방식이니까 백색 표면에 새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 사진 2의 분청사기는, 자, 박쥐기법. 사진 3의 분청사기와 달리 백색면과 배경의 회색면이 대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박쥐기법 부분 보시면은 그 남겨진 문양과 그보다 진한 색의 바탕색이 대비를 이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가가지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3번 괜찮죠? 자, 4번 사진 4의 분청사기는 철화기법이죠. 사진 3의 분청사기와 달리 붉은색 안료가 담긴 흙을 새겨 넣어 문양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화기법은 붉은색 안료가 담긴 흙을 새겨 넣는 게 아니라 붉은색 안료 붓에 묻히는 거죠. 이 철화기법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철분이 다량으로 포함된 붉은색 안료를 붓에 묻혀 무늬를 그렸다라고 돼 있지, 붉은색 안료가 담긴 흙을 새겨 넣은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2와 사진 4에서 모두 크게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박쥐하고 철화를 보시면은 박쥐기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범함과 자유로움, 활기찬 미감 이런 말이 나오고, 철화기법에서도 대범함과 역동성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 대범함과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3번 디귿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르르다라는 거는 장소나 시간에 닿다라는 거예요. 3번 장소나 시간에 닿다. 자, 그러니까 새벽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새벽이라는 시간에 닿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3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좀 세세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